이 이야기는 예언이 아니라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3월, 동아시아의 운명이 갈린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여러 번 맞췄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2025년 한국의 동시다발 산불. 이 세 가지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미리 경고되었습니다. 2021년 가을, 중국의 작은 인터넷 방송에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년 초 서쪽의 거인이 작은 형제를 공격한다. 4개월 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말,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두 문명의 경계에서 대지가 갈라질 것이다. 2개월 뒤 사망자 5만 명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는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2025년 봄, 한반도에 5개의 불이 동시에 타오른다.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밍천, 베이징대 물리학과 수석 입학. 그러나 그는 과학을 떠났고 시간의 흐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가 경고한 2016년 3월, 한국에 일어난다는 기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같은 시기, 일본은 대재앙을 맞고 중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의 예언이 아닌 그의 논리를 해부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1997년 중국 스겝성의 작은 산골 마을, 평범한 농가에서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난한 집안의 또 다른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7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어린 류밍천은 고열에 시달리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는 밤새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깨어난 직후 그가 한 말은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는 오래전에 이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봤어요. 큰 강물이 모든 집을 삼켰어요. 그리고 아주 먼 훗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어머니는 열병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었습니다. 2020년 양쯔강 대홍수가 스겝성을 덮쳤습니다. 류밍천의 고향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20해 전 아이가 한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류밍천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12살에 미적분을 독학했고 15세 대학 수준의 물리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그의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1년 앞둔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도교수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리학으로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순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는 티베트로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3년 후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 공식 대신 이제 그는 시간의 매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티베트에서 저는 매일 새벽 3시 3분에 명상했습니다. 그 시간은 어둠과 새벽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곳에서 시간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서로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한 매듭을 당기면 다른 매듭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비웃었습니다. 촉망받던 물리학자가 미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거에 무엇을 예언했고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2021년 가을, 중국의 한 인터넷 방송. 시청자는 고작 수백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채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류밍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 초, 서쪽의 거인이 작은 형제를 공격합니다.
눈 덮인 땅에서 포화가 터질 것입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지겠지만 이것은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서쪽의 거인이 누구입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큰 곰입니다. 4개월 후인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방송을 기억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류밍천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말, 그는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두 문명이 만나는 땅에서 대지가 갈라질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다리, 역사의 교차로입니다. 이 재앙은 잠든 새벽에 찾아오며 희생자는 만 단위를 넘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십 개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2024년,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년 봄, 한반도의 5개의 불이 동시에 타오릅니다. 산이 울고 하늘이 연기로 뒤덮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시작입니다. 지난해 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5개 지역에서 동시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한반도 전체가 불의 고리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환경 재앙에 대한 그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동쪽 바다에 핵의 독이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말하겠지만 바다는 기억합니다. 이 독은 물고기의 몸에, 파도의 흐름에, 결국 우리의 식탁에 남게 됩니다. 2023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적 논쟁이 일었고 그의 경고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양쯔강 대홍수도 그가 미리 본 것이었습니다. 7살 때 열병 속에서 보았던 그 장면, 고향 마을이 물에 잠기는 광경, 그것이 2020년 현실이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를 우연히 맞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튀르키예 대지진, 한국의 동시다발 산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양쯔강 홍수까지 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보는 걸까요? 과학일까요? 영적인 능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일까요? 류밍천의 예언은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시간의 삼각 측량법이라 부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 좌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좌표는 역사의 순환 주기입니다. 그는 동아시아의 대격변이 약 80년 주기로 반복된다고 분석했습니다. 1865년, 1945년, 그리고 지금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움직이며 같은 주제가 다른 형태로 되풀이됩니다. 두 번째 좌표는 지질학적 데이터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에너지 축적 패턴을 분석합니다. 지진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쌓이고 임계점에 도달하면 방출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좌표는 사회적 에너지 흐름입니다. 개인에게 감정이 있듯 사회에도 집단적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분노, 희망, 두려움, 열망, 이것들이 축적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흐르는 에너지를 읽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명상이 더해졌습니다. 티베트에서 그는 칼라 차크라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칼라 차크라는 시간의 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 3분에 일어나 명상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밤과 새벽의 경계입니다. 음과 양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시간의 막이 가장 얇아집니다. 과거와 미래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4년 베이징의 한 신경과학 연구팀이 그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의 신경 연결성이 일반인의 3배에 달했습니다.
전두엽은 판단과 예측을, 측두엽은 기억과 시간 인식을 담당합니다. 이 두 영역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의 패턴을 미래에 투사하는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팀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2023년 가을, 류밍천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한 그는 관광객들 사이를 지나 궁의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돌 앞에 멈추었습니다. 오행석, 조선시대의 음양오행의 조화를 상징하기 위해 놓인 돌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돌 앞에서 3시간 동안 명상했습니다. 이 돌은 한반도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려 합니다.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과학이 다르다고 인정한 순간, 그리고 그가 한반도에서 느낀 에너지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올해 한국에 대해 예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류밍천은 올해 봄, 한국 정치 무대에 전례 없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주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오히려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숨겨진 진주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 진주일까요? 진주는 조개의 깊은 곳에서 형성됩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이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무대 뒤에 있었지만 때가 되자 앞으로 나섭니다. 류밍천은 이 인물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 한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숨겨진 진주의 등장과 함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진실의 대청소라 불렀습니다. 숨겨진 연결고리들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햇빛 아래로 나옵니다. 정치와 재벌 사이의 거래, 권력과 언론 사이의 공모, 눈에 보이지 않던 손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는가? 사람들은 묻겠지요. 하지만 이 고통은 필요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덮개를 벗겨야 합니다. 썩은 부분을 드러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시위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4.19, 5.18, 6월 항쟁, 촛불 집회. 불의에 맞서 광장에 모이는 것은 이 나라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류밍천은 올해의 움직임이 과거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시작점이 아닙니다. 진실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 이 열망이 세대를 초월합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은 자리에 섭니다. 과거에는 세대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공통의 목표가 벽을 허뭅니다. 한국인의 가슴 깊이 자리한 한의 에너지, 수백 년간 쌓인 슬픔과 억눌린 감정들. 류밍천은 이 에너지가 마침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로, 분열이 아닌 연대로. 한은 파괴할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인들은 이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세계가 목격할 한국의 기적입니다. 대청소가 끝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류밍천은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 7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류밍천은 한반도 통일의 시작점을 지난해 겨울로 보았습니다. 눈 덮인 땅 아래서 씨앗이 움트듯 두 코리아 사이에 조용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아직 모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역사가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을 겨울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 뿌린 씨앗이 가장 강하게 자랍니다. 12월의 합의는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통일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인지 그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제와 문화 교류에 관한 것이라 암시했습니다. 총이 아닌 다리로 시작됩니다. 군인이 아닌 상인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겨울의 씨앗은 봄에 싹을 틔웁니다. 3월과 4월,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랜 적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70년간의 적대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이 시기에 숨겨진 진주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남과 북 모두에게 신뢰를 줍니다. 과거의 적대감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기에 양쪽 모두 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화 교류의 확대, 경제 협력의 재개. 거창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쌓여갑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교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됩니다. 남북한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에 섭니다. 이산 가족들이 매달 만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7월에서 9월 사이 국제사회가 움직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가 한반도의 변화를 주시합니다. 점진적 통일을 위한 국제적 로드맵이 수립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초안이 논의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가 됩니다. 평화의 상징이 됩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동방의 빛이라 불렀습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략을 받았고 때로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쌓인 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분단 70년 만에 화해의 물꼬가 트입니다.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세계가 목격할 한국의 기적입니다. 한반도의 빛이 떠오르는 동안 주변 국가들은 어떨까요? 류밍천의 시선은 일본과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국과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빛이 아닌 그림자, 상승이 아닌 하강, 희망이 아닌 시련. 한반도의 빛이 떠오르는 동안 이웃 국가들에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류밍천은 중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은 밖으로 힘을 과시합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세계의 영향력을 넓힙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함 뒤에 숨겨진 균열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부풀어 오른 시장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수많은 가정의 재산이 공중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떠나면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무너집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진시황의 제국도, 원나라도, 청나라도 모두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류밍천은 올해를 중국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금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일본에 관한 것입니다. 물과 불이 원한을 품은 듯 일본을 덮칩니다. 그는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일본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규모 8 이상. 진앙지는 도호쿠 또는 데카이도 지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거대한 파도가 옵니다. 해안 도시들이 삼켜집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찾아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새로운 위기가 닥칩니다. 2011년 후쿠시마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이 잊혀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잊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핵의 독이 다시 한번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일본은 세계 반도체와 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축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일본 열도를 넘어섭니다. 사슬의 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 공장들이 멈추면 전 세계 자동차와 전자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세계 경제가 출렁입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단순한 재앙이 아닌 세계 질서 재편의 계기로 보았습니다. 일본의 지진은 자연재해이지만 그 결과는 정치적입니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립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일부 채웁니다.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한반도에는 빛이, 일본과 중국에는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에너지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곳이 비워지면 다른 곳이 채워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재앙을 기뻐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은 누구에게든 슬픔입니다. 류밍천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전할 때 기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예언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지만 알려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류밍천은 올해를 전환의 해라 불렀습니다. 동아시아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부상하고 중국은 내홍을 겪으며 일본은 재건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균형이 형성됩니다. 그는 이것이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환점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70년에서 80년에 한 번입니다. 1945년 해방이 그랬습니다. 올해가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예언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흐름이 유지될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 역사를 만듭니다. 제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고 틀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내면을 돌보십시오. 바깥 세상이 혼란할 때 안정된 마음이 예피됩니다. 명상이든 기도든 자연 속 산책이든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위기가 올 때 혼자는 약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십시오. 함께하면 더 강합니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과 희망은 같은 에너지입니다. 방향만 다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를 만듭니다. 류밍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과 재앙은 같은 문의 양면입니다. 어떤 쪽을 열지는 각자의 의식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희망입니까?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한 줄의 댓글이 다른 시청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연대입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양한 예언과 전망을 소개하는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특정 사건의 발생을 단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권장합니다. 14세 소년이 말했습니다.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온다. 세상은 웃었습니다. 석 달 후 세계가 멈췄습니다. 아비갸 아난드. 코로나19를 예측한 유일한 목소리. 그가 최근 3시간 동안 단 하나의 나라만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영상 끝에 이례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본 상징들 중 오직 한국인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가가 해석을 국민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소환입니다. 7가지 신호, 새로운 별의 탄생, 그리고 두 갈래 길.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아비갸 아난드는 인도 푸네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에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0살이 되던 해 고대 베다 점성술에 입문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그는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4살. 그는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인도의 어린아이가 세계 경제와 질병을 논한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직전, 그는 전 세계적 보건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경제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국제 갈등의 심화를 내다봤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최근 공개한 영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려 3시간, 한 영상에서 3시간 동안 오직 한 지역만 다뤘습니다. 동아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수많은 나라 중 왜 이 세 나라였을까요? 아난드는 올해 행성들의 배열이 동아시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성, 토성, 라후와 케투의 움직임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에게 행성은 차가운 돌덩이가 아닙니다. 우주가 인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을 보고 비를 예측했듯이 그는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 시대의 흐름을 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도의 지혜 체계가 그의 해석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끝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이미지들 중에는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뿌리를 둔 상징들입니다. 오직 한국인만이 그 의미를 풀 수 있습니다. 예언가가 예언의 해석을 청중에게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가 본 상징들이 한국 고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태극의 원리일 수도 있고 우리 선조들이 남긴 지혜의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열쇠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들어갈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운명을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난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가 본 일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정원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난드가 본 일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오래된 일본식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분명 아름다웠을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무 울타리는 곳곳이 썩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돌 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내려앉았고 연못에는 맑은 물 대신 탁한 녹색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죽은 나뭇잎들이 떠다녔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정원, 방치된 아름다움. 그것이 아난드가 본 일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가운데 한 그루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상했습니다. 줄기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에 눌린 듯 허리가 휘어져 있었고 껍질은 갈라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죽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꼭대기를 보니 푸른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부러졌지만 살아있는 나무, 쓰러질 것 같지만 여전히 자라는 생명. 아난드는 이것이 일본의 현재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싹이 트고 있다고. 문제는 이 싹이 제때 자랄 수 있느냐입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누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썩은 울타리를 고치려 했습니다. 탁한 연못에 물을 퍼내려 했습니다. 이끼를 긁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불안정했습니다. 한 곳을 고치면 다른 곳이 무너졌습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동안 나무가 기울었습니다. 연못을 청소하는 사이 돌담이 갈라졌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오래된 방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시스템은 낡았는데 수리 방법도 낡은 것입니다. 정원 끝에는 낡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넓은 들판이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벽보다 마음의 벽이 더 높다고. 변화의 기회는 열려 있지만
익숙한 것을 떠나는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고. 일본의 정원은 이렇게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아난드가 본 중국의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3마리의 용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아난드가 본 중국의 하늘에는 3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은 황금빛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몸짓으로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용은 5000년 역사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권위, 중심을 지키려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은 은빛이었습니다. 황금 용의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홀로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성장,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용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다른 두 용보다 작았지만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다녔습니다. 변화와 적응, 그리고 때로는 혼란의 상징이었습니다. 세 용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 서로 다른 크기, 서로 다른 속도, 하지만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용들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춤은 추지만 노래는 없었습니다. 각자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의 춤, 겉으로는 하나지만 속으로는 각자인 존재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심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빛이 닿자 세 용은 동시에 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황금용은 깊고 무거운 소리로 울었습니다. 은빛용은 높고 가는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검은용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 용이 동시에 울었지만 그 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용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우주의 눈물이라 불렀습니다. 이 눈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닿자 콘크리트가 녹아내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자체가 용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홍수가 되어 불어나자 용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우아하게 춤추던 존재들이 이제는 물에 빠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황금용이 은빛용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검은용이 황금용의 발톱을 움켜쥐었습니다. 경쟁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를 밀어내던 그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로 떨어지면 모두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원은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용들은 스스로의 눈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난드는 한국에 대해 가장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이미지들을 보았습니다. 7가지 신호. 그 첫 번째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빛나는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아난드가 본 한국의 첫 번째 이미지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시 전체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창문이 환하게 빛나는 가운데 딱 하나의 창문만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공간만 빛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구멍처럼 빛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첫 번째 신호라 불렀습니다. 어둠의 창문, 화려한 빛 속에 숨겨진 그림자, 곧 드러날 비밀인지 아니면 빛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누군가인지. 해석은 열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강 위의 다리였습니다. 다리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연인들, 뛰어가는 학생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방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북쪽으로 걷던 사람이 갑자기 남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동쪽으로 가던 무리가 서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고장난 나침반처럼 모두가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방향 상실이라 해석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상태. 세 번째 신호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었고 철근이 쌓여 있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난드가 본 것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영상을 빨리 감기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인부들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크레인은 멈췄습니다. 공사장은 텅 비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표지판뿐이었습니다. 공사 중단. 꿈을 짓다가 멈춘 현장. 일할 사람이 사라진 나라. 아난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네 번째 신호는 금빛 저울이었습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저울. 양쪽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손이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저울을 움켜쥐더니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울은 거꾸로 서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상태가 새로운 정상인 것처럼 아난드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한때 당연하다고 믿었던 기준이 뒤집어지는 것.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네 가지 신호가 지나갔습니다. 어둠의 창문, 방향 잃은 군중, 텅 빈 공사장, 뒤집힌 저울. 하지만 아직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신호들은 더욱 기이합니다. 흐려지는 거울 속 북녘의 모습, 불타는 문서들,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네 개의 깃발. 다섯 번째 신호는 거울이었습니다. 커다란 거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북녘 땅이었습니다. 산과 들판, 건물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선명했습니다. 마치 창문을 통해 실제 풍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울 표면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북녘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윤곽이 뭉개졌습니다. 마침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거울이 흐려졌다고 해서 그 너머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다만 우리 눈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여섯 번째 신호는 불이었습니다. 어느 관공서 안이 보였습니다. 복도마다 서류 캐비닛이 늘어서 있었고 책상 위에는 문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물을 끼얹고 소화기를 뿌리고 맨손으로 불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타오르는 것은 종이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서가 재로 변한 뒤에도 글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태워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는 것들. 과거는 그렇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깃발이었습니다. 네 개의 깃발이 한 장소에 꽂혀 있었습니다. 무지갯빛 깃발, 검은 깃발, 흰 깃발, 붉은 깃발.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분명 한 방향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깃발들은 서로 반대쪽으로 펄럭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광경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람을 맞으면서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힘들. 아난드는 이것이 극단적인 분열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였습니다. 분열의 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완전한 붕괴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통합이거나. 마지막으로 아난드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도 종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종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붉은 액체로 젖어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는 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시스템에 스스로 갇힌 사람, 살기 위해 만든 것들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7가지 신호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어둠의 창문에서 시작해 피로 물든 서류까지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거꾸로 흐르는 강, 그리고 맑은 하늘 아래 검은 우산을 쓴 사람들. 아난드가 다음으로 본 것은 시계였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고급 시계였습니다. 정교한 장인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늘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12시를 가리키다가 갑자기 3시로 뛰었습니다. 다시 9시로 돌아갔습니다. 규칙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재는 도구가 시간을 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기존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 부르던 것, 행복이라 측정하던 것, 삶의 단계라 믿던 것들, 그 모든 척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장면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아난드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집단적 불안이라고. 몇 년 전 온 세계가 경험했던 그 감각, 공기 중에 떠도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 그 기억이 사람들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난드는 강을 보았습니다. 한강이었습니다. 물은 원래 서쪽 바다를 향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물은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중국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에너지의 이동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힘이 다른 곳에서 필요해진 것인지 해석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미지에서 아난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본 것은 작은 배 한 척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재난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중국의 용들이 울며 만들어낸 그 홍수였습니다. 건물 잔해가 떠다녔고 사람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작은 배가 다가왔습니다. 배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물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살렸습니다. 한때 용들 사이에서 작게 느껴졌던 나라가 이제 용들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한국의 진정한 역할이 드러나는 때라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와서 살리는 것,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것. 그 선택을 했을 때 한국은 용들의 존경을 얻게 된다고. 무거운 신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의 하늘, 평양에 뜬 무지개,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날 새로운 별에 대해서. 아난드의 시선은 올해를 넘어 더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병원. 새벽이 와도 여전히 빛나는 창문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간호사들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내년까지 이어질 풍경이라 했습니다. 고통이 계속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생명을 향한 희망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은 언제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밤이 깊다는 것, 그리고 그래도 누군가는 깨어 있다는 것. 그의 시선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지개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색만 있었습니다. 어떤 색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 아래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난드도 이 장면의 의미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북녘에서도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무지개, 하지만 다른 땅, 다른 시간. 아난드는 한국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왼쪽 길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터널이었습니다. 오른쪽 길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험난해 보였지만 저 멀리 예상치 못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닌 전혀 새로운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아난드는 강조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별들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한국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직 하늘에서 볼 수 없는 별, 그러나 머지않아 온 세상을 비출 별.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각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난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는 법이라고. 이 별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다고 여행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 없이 떠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난드가 본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결국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발입니다. 별은 방향을 알려줄 뿐,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고대 점성술과 예언에 기반한 교육적인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흥미로운 시각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늘 해석의 영역에 있고 미래는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일상의 평화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7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또 다른 분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전 세계가 평화로운 내일을 믿고 있을 때 인도의 한 소년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전염병이 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시했습니다.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코로나19가 지구를 덮쳤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아비기아 아난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붕괴, 글로벌 금리 폭등, 지정학적 긴장의 폭발, 모두 그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순간 3시간에 걸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가 바라본 곳은 중동이 아닙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동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그는 말했습니다. 썩어가는 정원이 보인다. 중국에 대해 그는 말했습니다. 용들이 자신의 눈물에 익사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그는 파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7개의 수수께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 너머에서 하나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라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별. 그 별은 한반도에서 태어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본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일본이 왜 변화를 거부하다 무너지는지, 중국이 왜 자신의 힘에 짓눌리는지, 한국에 주어진 7가지 경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고 속에 숨겨진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신호들을 이미 느끼고 있었는가? 그 답을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으려면 그가 과거에 무엇을 말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아비기아 아난드.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이미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는 14살에 전 세계적 전염병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세계는 멈췄습니다. 공항이 닫혔고 거리가 비었고 사람들은 마스크 뒤에 숨었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 그는 정확한 시기를 짚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을 잃었을 때 그의 오래된 영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금리의 급격한 변동. 경제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흐름을 그는 미리 읽어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베다 점성술의 계승자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별자리 운세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도에서 전해져 온 천체 해석의 방법입니다.
행성들의 위치, 그들의 움직임, 서로 간의 각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강물의 흐름을 읽는 뱃사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의 방향, 소용돌이의 위치, 바람의 세기, 이것들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폭풍이 오기 전에 항구로 돌아갑니다. 베다 점성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흐름을 읽어 땅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아난드는 이 고대의 지식을 현대의 언어로 전달하는 드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학자들의 서재에 갇히지 않고 수백만 명의 귀에 직접 닿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3시간에 걸친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달랐습니다. 중동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집중한 곳은 동아시아였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한반도, 3나라를 차례로 살펴본 후 그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파괴의 이미지만 있었다면 그는 이토록 오래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무언가였습니다. 어둠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빛이었습니다. 하늘이 보여준 것은 몰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력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운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웃을 봐야 합니다. 아난드가 가장 먼저 시선을 던진 곳, 변화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울, 일본입니다. 아난드의 눈에 비친 일본은 하나의 정원이었습니다. 오래된 정원.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돌다리가 연못 위를 가로지르는 곳. 언뜻 보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리 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발을 디디면 미끄러질 것 같은 이끼. 관리의 손길이 오래전에 멈췄다는 증거였습니다. 연못의 물은 탁했습니다. 한때는 하늘을 비추던 물이었을 것입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수면 위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물 자체가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는 여러 군데 꺾여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흔적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꺾인 가지 사이로 푸른 잎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나무가 죽지 않고 버티는 모습. 아난드는 이 소나무에서 일본 국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꺾이고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저력. 그것은 분명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원 곳곳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썩은 나무 울타리에 새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기둥에 예쁜 색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표면만 손보는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이 장면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정원을 둘러싼 높은 담. 그 담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밖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른 풍경, 다른 가능성,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 안의 사람들은 그 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두려움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가는 두려움, 과거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발목을 감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 앞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 이것이 아난드가 본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경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조용히 썩어가는 정원이라면 아난드가 다음으로 바라본 중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파괴가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난드의 시선이 중국으로 향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3마리의 용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존재. 두 번째 용은 은빛이었습니다. 황금용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 아래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역할. 세 번째 용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기회를 노리는 존재. 이 세 용의 춤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지배와 복종의 의식이었습니다. 황금용이 고개를 들면 은빛용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빛용이 발톱을 휘두르면 어둠의 용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힘의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잔혹한 발레였습니다. 아난드는 이 장면에서 거대한 나라의 권력 구조를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현실을 칼처럼 가르는 빛이었습니다. 용들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움직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하늘의 개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오만이 어떤 한계를 넘어섰을 때 찾아오는 우주적 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난드의 표현을 빌리면 우주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땅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을 녹였습니다. 건물이 녹아내렸습니다. 금속이 흘러내렸습니다. 땅 자체가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용들은 허둥댔습니다. 황금용이 은빛용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빛용이 어둠의 용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로를 구하려는 몸부림. 그러나 그 몸부림이 오히려 모두를 끌어당겼습니다. 함께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드는 이 장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야망이 거대한 몰락으로 바뀌는 순간, 하늘을 찌르던 힘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리는 순간, 서로를 살리려다 서로를 침몰시키는 비극. 이것이 그가 본 중국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붕괴 한가운데서 아난드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7개의 신호였습니다. 해독해야 할 암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썩어가는 정원이었습니다. 중국은 무너지는 무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난드가 한반도를 바라봤을 때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해독을 기다리는 7개의 수수께끼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예언서에 적힌 암호처럼 하나하나 풀어야 할 신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 어두운 창문, 화려하게 빛나는 고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창문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불이 꺼진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그 창문 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그 파장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갈 것이라고. 두 번째 수수께끼, 방향 없는 다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앞 사람을 따라가고 옆 사람을 따라가고 무리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스스로의 방향을 상실한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 유령의 건설 현장. 철골만 앙상하게 서 있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은 멈춰 있었습니다. 일하던 손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성장의 상징이었던 건설 현장이 이제는 뼈대만 남은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녹슬어가는 구조물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수수께끼. 거꾸로 된 저울. 경제의 균형을 재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울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쪽이 위로 올라가고 가벼운 쪽이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 붕괴가 일상이 되는 시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수께끼. 흐려진 거울. 남과 북을 나누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김이 서린 것처럼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일의 전조인지 영원한 분리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수수께끼. 불타는 기록 보관소. 누군가 서류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진실, 지우고 싶은 죄. 그러나 죄가 된 종이에서도 진실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수수께끼. 깃발들의 전쟁. 서로 다른 색의 깃발들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붉은 깃발, 푸른 깃발, 그 사이에서 찢어지는 하얀 깃발. 이념의 충돌, 분열된 마음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7가지 수수께끼. 아난드는 물었습니다.
이 신호들 중 몇 개가 이미 현실이 되었는지. 그러나 수수께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난드는 더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일상 깊숙이 스며든 위기의 그림자를. 7개의 수수께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난드가 본 것은 상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습들, 거리에서, 건물에서, 사람들의 눈빛에서 읽어낸 위기의 그림자였습니다. 첫 번째 장면, 텅 빈 사무실, 불이 켜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의자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관료제가 무덤이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돌아가지만 생명은 빠져나간 상태. 그 옆에 법정이 보였습니다. 판사석의 의자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앉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의를 선언할 입이 사라진 곳. 법은 존재하지만 적용할 손이 없는 시대. 아난드는 이 장면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 하얀 안개,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온 도시가 흰 연기에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발걸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이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기억이 안개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집단적인 망각. 아난드는 이것을 기억상실의 안개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장면. 깨진 손목시계. 한 사람의 손목에서 시계가 보였습니다.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바늘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계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제와 내일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시간 질서의 해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올해가 평범한 해가 아닌 이유. 시간의 흐름 자체가 혼란에 빠지는 시기라는 경고였습니다. 네 번째 장면. 거꾸로 흐르는 강.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물이 아니라고. 한국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모습이라고. 부가 빠져나가고, 정신이 빠져나가고,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 에너지가 향하는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중력이 한국의 본질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장면, 어둠이 짙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비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별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난드의 비전은 여기서 극적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파괴만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영원히 켜진 불빛의 병원. 거대한 병원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불빛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버티는 수많은 영혼들. 기계가 돌아가고 심장이 뛰고 숨이 이어지는 곳. 아난드는 그 불빛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년에 큰 정전이 올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난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 마감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홍수 한가운데의 작은 배. 중국을 덮친 거대한 물결 속에서 아난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배 위에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이들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재앙 속에서 작은 나라의 배가 생명을 건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용의 눈물. 이것이 아난드 비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배의 도움을 받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던 용들, 그 위풍당당하던 존재들의 눈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더 작은 나라의 손을 잡는 순간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힘의 논리가 깨졌습니다. 아난드는 이 장면을 아시아에서 새로운 도덕적 권위의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닌 연민의 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면. 평양의 하늘. 아난드의 시선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상공에 이상한 빛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별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다만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음은 분명하다고. 남쪽에서는 구원의 손길이, 북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호가 한반도가 아시아의 운명을 바꾸는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전이 가리키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난드가 마지막으로 본 것, 우주의 품에서 태어나고 있는 하나의 별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여기서 만납니다. 일본의 썩어가는 정원, 중국의 무너지는 용들, 한국의 7가지 수수께끼와 피를 얼게 하는 장면들, 그리고 홍수 속에서 생명을 건지는 작은 배. 아난드가 본 모든 비전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아래로 향합니다. 수수께끼들이 풀리지 않은 채 쌓여가고 안개가 짙어지며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는 길입니다. 방향을 잃고 기억을 잃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위로 향합니다. 위기 속에서 손을 내밀고 쓰러진 이웃을 일으키며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게 되는 길입니다. 힘이 아닌 연민으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새로운 권위를 얻는 길입니다. 두 길 사이에서 아난드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우주의 품에서 태어나고 있는 별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빛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나타날 무언가, 그것이 한 사람인지, 하나의 사건인지, 집단적인 각성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별이 아시아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라들이 그 빛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별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늘은 길을 열어주지만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합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최종 운명을 결정합니다. 수수께끼를 외면할 것인지, 마주할 것인지, 손을 거둘 것인지, 내밀 것인지, 두려움에 갇힐 것인지,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고대 예언과 점성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미래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드리고자 준비했으며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각자의 판단과 지혜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신호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